10년에 이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처음으로 팀장을 맡아봤는데, 팀장이 뭘 해야 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 저 위에 계시던 분들도, 많은 팀장님들도 아무도 안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뭘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앞에 영상에서 봤듯이 그냥 일을 잘해서 승진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작은 일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간섭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초에 생각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지금 현재 있는 회사의 지사장님께서 그만두게 되시면서 제가 아시아 지사장님이랑 미팅을 하게 될 기회가 있어서, 그러면 팀장이나 매니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한번 고민해 볼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팀장이 뭘 하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팀원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목표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고민해 본다면, 회사의 비전이나 미션이나 경영 방침들에서 오는 것들인데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본다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조직에서 앞으로 OKR이나 다른 내용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회사의 방향성을 알아야 본인이 그에 맞게 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일을 할 때 우리가 MBO나 KPI를 할 때, MBO나 KPI는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말에 한번 KPI를 보고 못했네 잘했네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지속적으로 보고 이번 분기에 이번 달에 못했으면 왜 못했는지, 잘했으면 왜 잘했는지를 체크해보고 거기에 맞게 잘하면 더 잘할 수 있게, 못했으면 보완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물론 MBO 같은 경우에도 피터 드러커가 전사적인 참여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는 것 같아요.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 수단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는 1974년도에 피터 드러커가 이미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기업의 목표가 뭐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기업의 목표는 생각보다 이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은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왜 저렇게 마진이 안 나는 행동을 하느냐, 자기 살을 깎아 먹으면서 사업을 하느냐를 고민해 봤을 때,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주주가 원하기 때문에 기업은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본사 독일에 계신 회장님이 제 생각에는 돈 버는 데 되게 관심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니면 좀 더 다른 부분을 개선하면 좀 더 나은 회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생각을 발현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시장성이 없는 제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남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린다거나 아니면 시장 트렌드에 뒤처진 전략을 쓴다거나 하는 것도 결국에는 오너나 뭐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부분도 최근에 그분이 독일의 쾰른에서 계속 건물을 사고 계시는데 아마 타워를 만들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돈을 버시는 것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니지먼트란 책에서는 기업의 목표를 세 가지로 정의했어요. 미션, 그리고 또 고용인의 삶을 보호해주는 것, 그리고 사회적 책무라고 했습니다. 미션이는 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옆에 보시는 그림은 지금 다니는 회사의 미션을 정리해 놓은 것들인데요. 간단하게 이 회사는 고객의 성공을 통해서 나와 동료의 성공을 이끈다라고 되어 있죠.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이전 회사도 이 미션에서 고객의 성공을 도와 성공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던 걸 기억을 합니다. 아마 이론적으로 브로커의 책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이 책에서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고객한테 물어보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요. 정말 좀 기업 문화가 좀 특이한 회사라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제일 위에 인구스 드라이브라고 미션을 적어놨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떤 식으로 조직을 이끌 것인가. 그리고 솔라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는 조직도가 없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해서 각각의 엔티티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왼쪽에는 그리고 오른쪽에는 협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래쪽에는 일을 할 때 어떤 도구를 쓰는지. 그리고 가운데에서는 무엇이 중심이고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지를 적어놔서 여기 미션도 올해 비전도 잠깐 나오고요. 뭐 improve all type of motion capacity 라든지 뭐 CO2 natural footprint라든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씩 업데이트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대부분의 통상적으로 일해야 할 내용들을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는 페이지고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업무 분장이나 조직화를 저해시킴으로써 혼돈을 야기하고 혼돈 속에서 많은 자유도를 부여함으로써 뭔가 창의적인 기업 문화를 이끌려고 하시는데 생각보다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생각을 따라주면 좋은데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이뜻대로 가기는 쉽지가 않죠. 다음으로 보면 우리가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해석이고요.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삶을 케어해 준다는 게 뭐라고 생각한다 보면 일단은 돈을 주는 것이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직장에서 보상 말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뭐라고 하면 성취감이 있을 겁니다. 성취감은 뭐 다른 말로 했을 때 자아실현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성취감이 가장 크게 올 때 언제일까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엔 아마 승진할 때가 아닐까 싶어요. 승진할 때 성취감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보너스가 많이 나왔다거나 인센티브가 제일 컸을 때 제일 큰 성취감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직장생활 즐거움의 월급하고 승진이죠. 근데 어떻게 그걸 잘 이용한다는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조직 구성원이 좀 더 나은 단계로 나아질 수 있게 해주느냐가 관리의 영역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걸 나아지게 해주려면 기본적으로 목표가 있어야겠죠. 각각 구성원마다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자아 실현을 이루고, 물론 다른 부분, 물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성취감이라는 게 얼마나 크냐면, 예를 들어 제가 사적인 얘기 좀 한다면, 자전거를 한 10년 탔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어려운 난이도의 오르막이 있습니다. 한 3km쯤 되는 것들, 한 오르막 올라가는 데만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그 길 못 올라갔던 사람이 그 길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표정이 엄청나.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걸 이뤄내. 물론 옆에 사람도 축하해주긴 하지만 엄청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꼭 좀 있다가 자전거를 바꿔요. 가벼운 걸로. 그런 거죠. 뭔가 이루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좀 더 재밌어지고 하고 싶어지고 하는 것들이 성취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자아실현이라고 봐요. 뭔가 계속 이루어 나가. 그리고 그 이루어 나간 것들을 이루어 나간 것들의 생산성을 평가해서 기업은 보상을 주는 거죠. 그게 아마 연말 인센티브가 되겠죠. 그것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회사를 다닐 만한 조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 승진 말고도 더 좋은 포지션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관리를 몇 년 해보다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스스로의 자리에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고 올라가길 거부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개인 영역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다니게 만드는 방법은 결국 이것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인데요. 요즘에 ESG 관련해서 언급이 많긴 한데 이게 74년도에 미리 언급된 내용이고요. 실제로 ESG 관련된 서적이 국내 출간된 것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많이 있습니다만은 읽어볼 만한 책은 파이코노믹스인가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실제로도 이건 기업의 그 성공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무역 장벽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기도 하고 현재 그거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수출하는 회사라든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너희 아리백 관련해서 계획이 있느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점점 물어보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관련해서 본사 차원에서 저희도 대응을 하고 있고 리사이클 할까라고 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리사이클 하면 손해이긴 하죠. 그렇게 더 리사이클 한 만큼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제품이 본사에서 들어왔다고 했을 때 불량이 나면 버립니다. 돌려보내는 게 더 비싸요. 그래서 이걸 리사이클 하면 좋겠지만 실제는 회사는 적자가 보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적인 부분이 없긴 하지만 예를 들어 회사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기를 친환경적으로 쓴다든지 아니 아낀다든지 예를 들어 ISO에 관련해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계획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는 요즘에 이게 의무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매니지먼트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어차피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니까 매니저는 뭘 하는 사람일까요? 생각해보면 조직 구성원에게 목표를 설정해줘.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리더가 모든 것을 지시하고 다 해주면 일은 되는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구성원이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밑에 직원이 일을 잘하면 제가 봤을 땐 고마워해야 돼요. 관리의 영역과 실무의 영역은 달라요.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을 해보면 실무에 더 맞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계속 앞에 영상에서 봤듯이 일을 잘해서 올라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일을 못해 보이죠. 그걸 참아줘야 돼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일을 시켜보면, 지시를 해보면, 제 생각에 맞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처음에는 50%도 안 돼요. 그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고 용인을 해주고 다음 단계로 계속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역할이고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사고를 쳐봤자 큰 사고를 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용인해주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그 직원들의 기량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좀 더 좋은 조직, 강력한 조직, 어떻게 보면 본인이 없어도 되는 당분간 조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죠. 커뮤니케이션이 뭐냐면, 우리 CSCP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리더는 예측 가능해야 된다.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떤 의지로 움직일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이 아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갑자기 뭔가 나와서 이거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물론 생각은 오래 했겠지만, 생각만큼 그 일이 되지 않거나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걸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회사의 지금 매출과 본인의 인센티브나 뭔가 성과급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주시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 매출이 얼마고, 물론 관심 없는 직원도 있습니다만, 매출이 얼마고, 우리가 얼마큼 성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잘하면 얼마큼 더 받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표를 공유하는 게 그런 부분이죠. 군인과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면 그분들이 좀 더 동기부여를 받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방향이 되고요. 그리고 잘했을 땐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상을 주면 더 좋죠. 그리고 뭔가 프리라이더가 있을 때는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솔직히 관리하는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일이 잡고 면담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적을 뿐더러 그리고 기회도 많지 않고 쉽지도 않아요. 왜냐면 얘기를 해보면 제 친구들이 나한테 그냥 괜찮다고 하는 건지 아닌데 정말 괜찮은 건지를 캐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중에 그 친구들에게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의사소통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조직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가 가장 강력한 의사소통 수단 중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러면 누군가 태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누군가 잘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조직 구성원이 최소한 저렇게 일하면 되지 않아야겠구나 아니면 저렇게 일해야겠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화인데요. 앞에 얘기했던 업무 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회사랑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의사소통 채널 같은 거 명확하게 해놓는 게 좋죠. 가끔 담당자가 아닌데 전화를 받아서 일을 하거나 그리고 담당자가 없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일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그러면 다른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누가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돼. 대외적으로도 어떤 일은 누구한테 연락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해주면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역할과 책임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동기부여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직원들을 오랫동안 좋은 상태에서 유지하고 회사가 좀 더 발전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직원의 성장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했듯이 성취를
이루어서 만드는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앞에 모티베이션에 도움을 줄 수도 있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기업도 성장을 해야 되고, 기업이 성장하려면 개인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은 지속적으로 러닝 오리엔테이션으로 가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자일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애자일에서 생각하는 인재상 자체가 T-쉐입이라고 해서 본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전반적인 분야에 제너럴하게 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애자일에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에 6가지 매니저 역할을 보셨는데 그러면 다 매니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양한 직군에서 오셨겠지만 다 매니저는 아니고 그러면 조직 구성원으로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보면 조직 구성원은 이 앞에 얘기했지만 이 일을 왜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과를 달성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성과를 달성하는 게 한다는 말이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성과 목표 수치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기업의 룰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클리어하지 않은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걸 우회해서 성과를 달성할 수도 있죠. 의도와 다르게. 그럴 때는 그것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은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그 조직의 의도를 알아야겠죠. 단순하게 얘기해보면 우리 영업사원 관련된 지표가 살펴보면 영업사원의 고객 방문 지표가 있어요. 일주일에 몇 건 이상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보면 고객 방문을 통해서 조직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매출 향상이죠.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현재 고객을 유지하고 매출을 향상시키는 건데 그 지표만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저희 서울 가산 같은 데 가면 아파트 공장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하루에도 몇십 군데 찍을 수 있겠죠. 방문 지표를. 쉽게 KPI 올려가지고 본인 연말에 인센티브 예약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직이 원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개인적 지표 성장을 위해서 조직의 KPI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 궁극적으로 옳지는 않죠. 왜냐면 그렇게 고객 방문을 하면 매출이 신장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군데만 가더라도 메이저 없이 한두 군데 가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거기 기업 입장에서는. 물론 기업도 거기에 맞춰서 제약 조건을 둬야겠지만 개인도 실제로는 돈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본인의 성과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원 구성원으로서 앞서 얘기했던 피터 드러커 얘기한 것처럼 이 지식 체계를 이해하고 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CPM하고 CSQ를 공부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다루는 것인가라고 고민해 보면 우리는 불확실성을 다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외 환경도 계속 바뀌고 똑같은 구매 절차를 똑같이 밟아도 다른 이벤트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혜주나 막혀가지고 혹시 해외 구매하시는 분들 선박으로 고생 많이 하셨을 거고요. 컨디션이 플랜도 만들고 심어도 돌려서 손해도 보고 최근 들어 가도 많이 올라가지고 항공 운임도 50%씩 오르고 그런 경우에서 고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맞춰가지고 어떤 식으로는 대응반을 짜서 그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회사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일하는 게 저희의 일이죠. 결국에는 모든 우리가 아는 지식 체계들이 그것을 다루도록 돼 있어요. 안전재고라든지 버퍼라든지 공정 중에
다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가지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매니저는 조직 구성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고,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서번트 리더십이고,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가 MBO라고 하죠. MBO 우리 KPI라고도 부르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다른 도구에 대해서는 OKR도 있고요. 회사에 따라서는 에자일이나 스크럼 쓰시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기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도구는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그 백그라운드에서 제대로 인식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야 그걸 제대로 쓸 수 있고요. 그래야 그것들을 남들에게 잘 설명해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과 달성만을 목표로 해서 실제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 질에 대해서는 관과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MBO 같은 경우에도 말씀 좀 덧붙여 보자면은 실제 의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경우가 우리가 조금 논의로 빠지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에 맡겨놓으면 시장은 잘 돌아갈 것이다 스스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아담 스미스의 의도가 그것이었을까라고 고민해 보면 아담 스미스는 이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한 게,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 나온 국부론을 쓰기 전에 도덕 감정론을 썼어요. 그 책의 골자를 보면 이런 내용이죠. 동료의식이 제일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 책에서는 일반적으로 누군가 예를 들어 길을 지나가다가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차에 치여서. 지나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측은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게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동료의식이에요. 근데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아담 스미스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착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토론을 쓸 때 시장에 내버려둬도 착한 사람들이 들 거니까 잘 돌아갈 것이다. 이 시장을 약한 부분을 공략해서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쓴 책이 국부론인데,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을 했죠. 그 시장의 윅포인트를 이용해서 본인이 이익을 취하고 혼란시키고 독점을 하고 하는 상황이 일어났죠. 그랬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의도된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걸 만든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